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가 이름 변경을 고려하십시오. 2. 뉴코리아 등장. 3. KF21계열 양산 완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국호 변경에 성공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국호 변경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국호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뜻밖의 태평양의 한 섬나라가 신한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과도 밀접한 인연이 있는 팔라우가 어째서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명칭은 보통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한 나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에게 있어도 외국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국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말이거나 자국의 역사 및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게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바꾼 국가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일 것입니다. 터키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머릿속에 박혀있던 튀르키예는 올해 6월부터 명칭을 튀르키예로 변경했습니다. UN 역시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외교적으로 모든 공식 문서의 튀르키예가 정식 명칭으로 바뀌었죠. 오래전부터 튀르키예인들은 자신을 튀르키예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터키라 부르는 일 현지에서는 드물 정도죠. 그러나 공식 명칭이 터키이기에 외국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은 이를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식 표현인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을 가리키는 데다가 겁쟁이, 패배자를 의미하는 속어로도 사용하기에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호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고자 유엔에 요청. 이를 유엔에서 받아들이면서 나라 명칭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국가들도 국가 명칭 변경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뉴질랜드 일각에서는 국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튀르키예도 바꾼 만큼 뉴질랜드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마오리 원주민들을 비롯한 뉴질랜드 시민들 사이에서 변경 논의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질랜드 의회가 새 국가 이름으로 아오테아로아티아로아로 바꿀 것을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호는 1642년 뉴질랜드 섬을 발견한 네덜란드인이 붙인 이름으로 식민지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곳을 지켜왔던 마오리족의 언어를 이용해 아오테아로아가 더 의미있고 뜻있는 국명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아오테아로아는 마오리어로 구름을 뜻하는 단어로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뉴질랜드로 온 길을 찾을 때 도움을 줬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논의를 주도한 원주민 출신 라일리 와이티티 대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원래 이 땅의 이름을 복원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역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현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더는 이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호 변경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호 유지에 대해서 치열한 찬반이 있는 만큼 현 국호를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 튀르키예가 촉발한 국호 변경이 세계 곳곳에 번지면서 뉴질랜드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다른 곳도 국호 변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섬나라 가운데 한 곳이 국호를 신한국으로 바꾸겠다며 놀라운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현재 팔라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섬나라 팔라우가 그 주인공이죠. 이미 한 차례 대한민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이야기가 나온 이 국가에서 이제는 국호명을 신한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팔라우는 나라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일까요? 팔라우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라의 시작부터 식민지,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죠. 스페인 선교단에 의해 발견된 팔라우는 이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어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독일이 태평양 군도를 지배하면서 독일 손에 넘어갔다가 일본이 독일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탈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남양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이 발 디딘 이후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팔라우인들을 탄압하는 구조였죠. 팔라우의 코루르코로르에 남양청이라는 통치기관을 설립하며 서는 현지의 일본어 교육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과 팔라우는 비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남양군도로 끌려와 부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과 팔라우는 접점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 동원된 한인 노무자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난 노동을 통해 팔라우에 일본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팔라우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19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국의 지위를 차지, 독자적으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향력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나카무라 쿠니오의 존재 때문입니다. 팔라우 정계에 입문하면서 순식간에 대통령으로 자리잡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 팔라우에는 일본식 문화가 그대로 퍼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본 교육을 장려하면서 일본어도 공용어로 지정하는 대다수의 팔라우인들은 저항도 할 틈 없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야 했죠. 이후 팔라우 개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팔라우는 비로소 독립국으로서 자신만의 정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라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원 이점도 없었습니다. 수란배 휩쓸려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 섬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놓인 국가를 구해야 하는 책임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점 나라가 잠기는 것이 눈에 보였죠.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에 나선 그는 강력한 어투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 그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도 군사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했죠. 그런 그에게 도움을 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팔라우를 비롯해 남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를 도와준 것입니다. 팔라우 경제를 주무르는 10대 기업인 중 하나인 하순석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그를 물심양면 도와주었죠.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호텔, 슈퍼마켓 등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뻗은 그는 팔라우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팔라우의 유명인사이자 팔라우 사회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준 그는 일본인들이 주류로 잡고 있는 팔라우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기 증명을 거듭했고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를 본 한국계 후손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라우를 정치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은 물심양면 팔라우인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양군도에 끌려와 고초를 겪었을 때 팔라우인들이 보인 호의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행동을 했죠. 수란길 휩쓸려 대통령은 그런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팔라우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한국에게 보답하고자 했죠. 그 대통령 덕분에 카이는 누리호 발사 추적을 하기 위한 장소로 팔라우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가 한국이 원하는 조건의 토지를 선뜻 제공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팔라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한국이 해결해 주었죠.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팔라우를 한국의 해상도시를 통해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팔라우가 미래에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팔라우 대통령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건설 중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산생활이 보편적으로 바뀔 것을 생각한 한국과 세계기구가 힘을 모아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처음 한국에서 시도한 것이죠. 오션익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면 설사 나라가 잠겨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팔라우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도된 만큼 기술이나 물자는 한국에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이 선뜻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팔라우는 말 그대로 한국 때문에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리게 된 셈이죠. 팔라우가 명칭을 바꾼 것은 생명의 은인인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신한국 덕분에 자신들이 다른 곳을 갈 필요 없이 고향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팔라우의 국호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 팔라우가 먼 미래에도 유지되길 기원하며 신한국으로 바뀔 팔라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KF21의 수출 계획도 구체화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골자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껏해야 시험 단계에서 수출 계획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건데요. KF21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양산 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출은커녕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F-35인데요. 만약 KF-21이 F-35의 전철을 따라간다면
자칫하단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득 정말 KF-21의 개발 상황을 이처럼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불안해지실 텐데요. 그러나 상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기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KF-21이 방산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홍콩 SCMP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전투기로 F-35를 뽑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평가받는 F-22, 5세대 스텔스기의 대표주자 F-35, 그리고 폭격기인 B-2와 B-1B 등이 100km, 300km, 500km의 거리에서 각각 접근해올 때 중국 방공 레이더가 이를 얼마나 빨리 식별 및 요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기체가 가장 위협적인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해당 연구는 F-22보다 F-35가 실제적으로 더 큰 위협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요. F-22가 공중우세기로서 최강의 전투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임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F-35가 한 수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F-35는 태생부터가 공대공과 공대지 양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구상되었습니다. 우선 스텔스 성능부터 시각시 0.001제곱미터 수준일 정도로 레이더 상에서 포착하는 게 극히 어려운데요. 이쯤이면 마하 1.6으로 날아가는 탁구공을 레이더에 의존해 포착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F-22의 시각은 이보다 무려 10배나 작은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특정 수치 이하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F-35는 멀티롤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무장창에 4발, 외부 하드 포인트에 6발의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폭장량의 총량만 파지면 약 8.2톤으로 스텔스 성능을 다소 희생하고 외부 하드 포인트까지 전부 무장을 탑재한다면 전폭기인 F-15와 엇비슷한 수준의 공대지 타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F-22보다 F-35를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의 범용성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F-35는 크게 공군용인 F-35A, 해군용 한재기인 F-35C, 해병대용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나뉘는데요. 특히 F-35B는 수직 이착륙기 계열의 유일무이한 선택지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KF-21조차 개발 로드맵을 보면 F-22가 아니라 F-35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론상 F-35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입니다. F-35는 분명 훌륭한 전투기지만 완벽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F-35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전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도드라지는 건 역시 비싼 도입 비용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지 비용입니다. 오죽하면 F-35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심지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2018년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F-35의 가격을 절감하라는 얼토당토하는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도 F-35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와 사용처가 한정적인 무기류는 규모의 경제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양상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일례로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인 F-2는 개발기간이 연장된 데다 수출에 죄다 실패하면서 100기도 채 생산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예상가는 800억 원이었지만 실제 구매 비용은 이보다 1.5배나 상승한 1,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동급기인 F-16이 대당 360억 원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3.3배 이상이나 비싼 셈인데요. 이런 비싼 가격은 방산시장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F-35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F-35B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애초에 F-35B는 이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이 138대, 이탈리아 공군과 해군이
3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고 튀르키예와 호주, 스페인도 도입 예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가 도입 대수를 대폭 낮추고 튀르키예가 미국과 외교 갈등을 빚으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싱가포르가 대당 2억 2,916만 달러, 한화로 2,682억 원의 F-35B를 구매했지만 반면 얼마 후 영국이 구매할 때는 가격이 3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F-35는 미국이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프리미엄 라인 전투기라고 봐야 하는데요. 도무지 합리적인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지만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면 구매조차 할 수 없어서 F-35가 그나마 수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명품화와 유사한 셈인데요. 그러나 가격 조절에 실패한 F-35의 어긋난 스텝이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에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 수량만 받쳐준다면 F-35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나라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양산 수량, 즉 수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KF-21 또한 F-35, F-2의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KF-21의 양산에 우려를 표하는 많은 분이 이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상당히 튼튼한 활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T-50 계열 항공기인데요. T-50 계열 항공기 첫 번째 수출국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6대의 T-50I를 인도했습니다. 또 이라크에는 T-50IQ 24대를 수출했으며 태국의 T-50TH 16대, 폴란드의 FA-50 48대, 최근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FA-52, KF-21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당장 FA-52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도 F-16과 호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F-16은 전세계 29개국에서 3,000대를 운용 중인 전투기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미국의 동맹국은 전부 F-16을 운용했거나 운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FA-50의 설계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태가 훈련기이기에 F-16으로의 전환을 상정했고 개발 단계에서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았기에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50의 디스플레이 구성은 F-16과 상당히 흡사하고 조종을 위한 스틱의 위치도 F-16과 같은데요. 심지어 계기판 위치도 비슷해서 FA-50, F-16 간의 기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한 기종인 만큼 FA-50과 F-16은 부품의 80%가량이 호환되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과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며 정비사의 전환 비용 역시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블럭20 개량을 통해 이사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 등을 탑재하면서 오히려 F-16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 덕에 FA-50은 F-16과 KF-21을 연결하는 교집합이자 가교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F-16을 도입했던 나라들, 그 중에서도 FA-50 등 T-50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전투기의 운용적 특성에 익숙해진 상태라는 건데요. 정비와 후속 군수 지원부터 훈련과 공중 전력 운용 방식까지 대한민국 공군과 유사해지면 F-35 이외에도 KF-21이라는 대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KF-21 블럭 1이 4.5세대 성능에 머물 뿐이라 하더라도 노후화된 F-16을 교체하고는 싶지만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정확한 가격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공개되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대당 가격이 800억 원에서 9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F-16V, F-15X의 가격이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형성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인데요. 그나마 프랑스의 라팔이 KF-21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라팔은 미국의 전투기 무장과 호환성이 떨어져서 F-16 등을 주로 운용하는 나라들이 도입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라팔을 미들급, 하이급으로 도입하려면 무장체계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KF-21의 가격이 현재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낮아져 FA-50을 넘어서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T-50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미 상당히 노골적으로 KF-21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해 반군 소탕 등에 활용하여 실전까지 치른 필리핀은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필리핀 공군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 KF-21을 도입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2027년에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이라크도 KF-21의 시험 비행을 주시하며 도입 예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수출은 양산 물량 확보에 있어 거의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250에서 300대를 판매해야 안정적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잠정 전투 적합 판정까지 통과한 KF-21이 국제방산 시장에서는 또 어떤 호조를 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부 한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자 최초 자동차 양산 시설을 만든 포드도 100년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한국 배터리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기종의 전기차들이 한국의 배터리와 함께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상용화시킨 것은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여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한 차로 원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준비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초창기 일본의 전기차 기업들은 전 세계 순위에 항상 10위권 안에 있으면서 강국으로 군림했었지만 현재는 10위권의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은 저 멀리 잊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자동차들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신개념 자동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약 120년 자동차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드가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한국의 배터리를 확보하고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내에서 연일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 왕좌에 앉아있는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권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합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와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과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합작사를 설립하며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투자가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유명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생산시설은 총 129기가와트시로 기존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내년에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보대 전기 픽업 트럭 F105의 사전 계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이노베이션과 포르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투자는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더 단단해지는 한국과 미국의 완성차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동맹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GM도 합작하여 매년 7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둘의 합작도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혜성처럼 떠오른 미국의 신흥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와 합작하여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 세단의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는 약 1억이 좀 안 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사람이 1만 3천 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가 이제 막 시작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최고급 버전은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동급 테슬라의 전기 세단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는 것인데요.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1회 충전만으로 83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미 정부의 공식 등급을 받은 것이기에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시된 테슬라 S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약 637km인데 이는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이 200km를 더 갈 수 있어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삼성의 사마이에서 생산한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인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이제 막 시작한 전기차 업체부터 대형 자동차 기업까지 모두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끔 세계 최강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 이의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없어 해외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글로벌 10위권 내 배터리 기업은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미국이 군사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기업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고 일본의 유일한 대형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은 외국 투자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파나소닉의 기술력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량 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주의 동맹은 한국밖에 없다는 미국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 생산이 한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판매되는 제품 중 총 생산의 70% 이상이 육산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 로열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며 30%만 수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약 3억 3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전부 한국 제품을 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것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 말고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질 만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이 그 원인인데요. 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은 바로 수소 전기차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신개념 자동차라고 말하냐고 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기술력 때문에 생산하지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수소 전기차도 높은 기술력 때문에 상용화하고 있지 못해서다. 그 이유는 바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보통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연료전지 스택의 일관 생산에 성공하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의대륙의 한 부호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미국의 부호는 바로 일론 머스크로 한국이 수소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가 상용화된 지금 수소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된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과거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으며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소를 충전해줘야 하는 수소 전기차는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며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멈춘다면 수소 전기차는 발전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환경을 더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공기정화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기차는 가정용으로 운용되는 것에는 좋지만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소 전기차는 화물차로 쓰기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무엇보다 수소 충전 시간이 전기 충전 시간보다 빠릅니다. 전기차의 경우 안심하고 운전하기 위해선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의 충전 시간이 걸리는데 수소 전기차는 길면 8분입니다. 무게면에서도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볼 때 수소 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가볍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석유를 완전히 수소로 전환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소 발전은 워낙 고효율이기 때문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선박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 발전에도 효과적이며 좀 더 나아가 항공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소 전기 발전에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수소 경제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수소 연료 전기 스택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큰 돈을 주고 구매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상용화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수소 전기차 조롱의 악마의 주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만큼 일본도 근시안적인 태도로 배터리 산업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거나 전통이나 옛 것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국가로 잘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 자동차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전기차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일본은 잘못된 설계로 공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 때문에 전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는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기술 도입을 잘하는데 전기차를 개발할 때 기존 자동차에 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미처 세상을 지배하기도 전에 수소 전기차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중인데요. 한국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소연료 전지 최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의 엄청난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전 세계 수소 연료 전지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길 바랍니다.